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거를 가슴 아파했던 건 이해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직을 박원순 시장이 가져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수 몰락의 단초였다. 시작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대선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총선이 2016년 총선인데 2016년 총선은 왜 졌습니까? 당시에 5만에 져서 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180석 하는 거 아니야? 200석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진박 공천하자. 그래서 진박 감별하고 또 그거에 저항하는 김무성 대표의 옥새 나르샤 이게 겹쳐지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결과가 지난 총선의 패배 아니었습니까? 그쵸, 2016년 패배. 그쵸.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큰 정치 이벤트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총선이 이겼고 그 다음 대선이 이겼고 그리고 그 대통령 하에서 치러졌던 총선 5만 떨다 졌습니다. 그런데 보수 몰락의 단초가 됐다? 사실로 보면 아니라는 말. 사실만 갖고 보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상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직을 내줘서 서울시정이 엉망이 됐다. 이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100% 받아들이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보수 몰락에 기초를 오세훈이 깔았다? 진보 진영은요. 자신들의 이념에 철저한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내치지 않습니다. 가볍게 폄훼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모든 우리 당의 당원들이 무상급식 저거 부자 가난한 사람 구분 없이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거 저거 잘못된 복지정책의 시작이다. 저거 막아야 된다. 우리 당만 그랬나요? 모든 보수 언론, 사설 목숨 걸고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몬미라고 그래. 지몬미.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써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 장수를 책임이 있다? 라고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데 쓴다. 그 소재를. 그러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10년 전 이제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니 이제 복지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복지 정책을 세워야 옳죠. 제가 더 장수가 돼서 싸웠던 이유는요. 제가 아까 시스템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복지시장이라고 자부를 할 정도로 서울시의 복지 시스템을 새로 다 짰어요. 5년 동안. 그게 이제 서울형 그물망 복지라는 겁니다. 당시 뒤져보면 이제 백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서울시 백서에 보면 아주 속상하게 서울형 그물망 복지라는 게 나와요.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핵심은 노력하는 자에게 더 준다. 재원의 한도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최대한 보듬는다. 이게 큰 틀에서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액수를 무상급식을 부잣집 아들이나 부잣집 자제나 가난한 집 자제나 주는 것보다는 부잣집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급식비를 전용을 해서 가난한 집 아이에게 밥도 주고 학용품도 주는 게 낫죠.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거죠. 보수의 철학은, 복지 철학은 하후 상박. 그거를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선별적 복지다. 이런 식으로 마치 구분해서 주는 것처럼 그 프레임에 우리가 졌어요. 걸려든 거죠. 선별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훨씬 더 듣기가 좋죠. 푸근하고 따뜻하고. 근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당의 정체성은 당시에 분명히 하후상박,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복지지. 부잣집 아이들에게 똑같이 밥 주고 똑같이 학용품 주고 똑같이 교복 주고 똑같이 무슨 뭐 수당을 주고 이건 아니라는 게 보수 언론, 보수 진영의 일치 단결된 의견이었던 거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전면에 나서 싸웠던 거죠. 그런데 팬데믹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먼저 왔던 쓰나미급 변화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산업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바꿉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쓰나미급의 변화가 오는데 그 요체는 일자리의 대량 상실입니다. AI, 로봇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되는 나라,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담론이 이미 4, 5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융합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바뀌느냐,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노동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리고 복지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저기에 있는 제 미래라는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바로 그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사회 전 부분에서의 변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일자리의 대량 상실입니다. 대량 감소죠. 급격한 감소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던 거네.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그렇죠. 기술. 그 결과 그건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 기술이 산업 현장에 녹아들기 시작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을 상용화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걸 상품화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생겼거든요. 야,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 시장이 돌아가려면 유효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급격히 사라지게 되면 돈의 흐름에 왜곡이 생겨서 유효 수요가 창출될 수가 없다. 그러니 유효 수요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걸 나눠줘야 사회가 돌아간다. 단 기존의 복지를 통폐합해야 된다.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둔 상태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 정책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들을 전부 통폐합해서 일률적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유효 수요를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정책인 거죠. 기본 소득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실리콘밸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지은 게 작년인데 그 이후에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이 왔어요. 지금 팬데믹을 이제 간단하게 그 평가를 해보자면 쉽게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인류사가. 그럴 정도로 엄청난 쓰나미급의 변화를 몰고 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산업지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가장 큰 변화가 또 일자리의 대량 변화,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겹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복지 시스템, 그동안의 노동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냥 두 손 가리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3개. 교육 대변혁, 복지 대변혁, 노동 대변혁. 이 3가지 분야의 대변혁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감당이다.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분석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 때 현금을 얼마 나눠준다는 데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선거 국면에 분명히 악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런 인류사적인 대재앙, 대변화를 맞이해서 우리보다 더 큰 액수를 이른바 양적 완화, 뭐 유식하게 표현해서 양적 완화지만 사실은 현금 풀기죠. 찍어주는. 현금을 푸는 정책을 대량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벌인다는 명분을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요즘에 윤미향 건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 그다음에 금태섭을 징계하는 모습,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 최강욱 이라는 사람이 달라진 세상이 왔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스름없이 하는 저 마음가짐,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또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에 모시지 않겠다. 이런 모습, 1년에 선거 후에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 대한 지지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기울이는 우리 당의 변신의 모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한테 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내후년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대선에서 저는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거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민주당의 모습.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능성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 뭐냐? 당의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당의 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누가 선점하느냐 예를 들면 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던 사회 유동성 지수, 계층 사다리 이동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당대 혹은 내 아들대, 딸대에 내 자녀 세대에 신분 상승이 어렵다. 이게 헬조선이라는 상황 인식의 바탕이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계층 이동 사다리 지수를 만들어서 모든 정책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스탠스가 된다면 지금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책들을 우리 당발로 채택을 하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이 정말 힘든 것이 어느 부분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화두들을 선점하는데 누가 진두지휘를 하느냐, 누가 그 선점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가 앞으로 국민들께 엄청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은 선거 직후니까. 지금은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자꾸 낙담을 하시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지율, 아니 1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1, 2위를 다퉜어요. 그렇죠.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갖고 낙담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거 신경 쓰는 정치 절대 바람직한 정치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꼭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출마를 기정사실화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대선에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죠. 그게 누구인지는 앞으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인가를 놓고 경쟁에 돌입하겠죠. 이미 몇 분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선언도 한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저는 그 경쟁에 이미 돌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정말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드릴 용의도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은 이유가 그런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가 보여요.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비록 내 면전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이야기죠. 그렇죠. 무례한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저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저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당에 당선 가능성 있는 주자를 한번 만들어 내보고 싶다는 욕구에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계시구나. 오케이, 좋다. 저런 마음가짐이면 내가 한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화답을 했습니다. 상황인식은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저나 해법을 보는 눈이 같잖아요. 지금 내놓는 해법이 똑같잖아요. 젊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자. 그 얘기도 이미 다 실천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지 않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당의 변화거든요. 과거에 언제 낙선한 사람들이나 초선 그것도 30대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원이 사실 옛날로 치면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하셨잖아요.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마인드에. 그분의 그러한 방향성, 해법, 문제의식과 해법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일하기 때문에 저한테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저한테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이제 미래연구소 같이 미래연구소라는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은 엄청난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산업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데 그 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는 무엇이냐가 지난 3, 4년 동안 저를 이끌어왔던 화두입니다. 대학에도 계셨고 대학에서 융합대학원에서 강의했던 주제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그 구독자들 유튜브 구독자들을 찾아뵙는 그 주요한 화두이기도 할 겁니다.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하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준거틀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현 시점에서 정부보다도 한 발 앞서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미래연구소를 통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이후의 행보입니다.